여러분, 제 무릎 연골 다 달아가며 국밥 그릇 날라 모은 전세금이 사돈댁 명품 가방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던 며느리. 하나뿐인 자식놈 살리겠다는 일념에 내준 제 마지막 노후 자금이 남의 집 효도 관광 자금이 된 걸 확인한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독약을 제 손으로 직접 버리기로요. 도대체 그날 식탁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그 가증스러운 연출극을 끝내버렸는지, 지금부터 그 속 시원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하루는 보통 사람들에겐 아직 한밤중인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통으로 향할 때 제 곁을 지키는 건 가로등 불빛과 제 무거운 발자국 소리뿐입니다. 30년 넘게 사고를 고고 국밥을 날랐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커다란 솥에 불을 지피면 자욱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온 가게를 가득 채우죠. 그 안개 같은 김 속에 파묻혀 저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손님들은 저보고 참 대단하다고들 합니다. 여편네 혼자 몸으로 아들놈 하나 번듯하게 키워냈으니 장하다고 복받을 거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장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제 고단함을 누가 알까요? 하루 종일 무거운 뚝배기를 쟁반에 받쳐 나르다 보면 저녁 무렵엔 손목이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서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잠자리에 들 때면 무릎 연골이 서로 부딪히며 드득 소리를 내었죠. 제 몸이 저에게 내뱉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뿐인 내 아들, 그 녀석이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녀석이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예쁜 색시 얻어 장가가는 거. 그거 하나 보려고 이 지긋지긋한 국밥 냄새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좀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 내외가 편하게 살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 건강은 뒷전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들이 늘어날 때마다 저는 제 무릎이 달아가는 것도 잊은 채 웃었습니다. 내 노후는 이걸로 충분하다. 내 자식 앞길에 걸림돌만 안 되면 된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제가 참 바보 같았죠. 작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유난히 바람이 차던 날이었죠. 가게 마감을 앞두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아이가 얼굴이 헬쑥해져서는 제 발치에 덥석 엎드리더군요. 어머니, 저희 정말 어떡해요.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갑자기 1억이나 올려달래요. 안 그러면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며느리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요즘 전셋값이 미쳐서 돈을 못 구하면 지금 사는 동네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애 학교는 어쩌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며 하소연을 늘어놓더군요. 아들놈은 옆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며느리는 제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 거 아는데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돈, 제가 평생 국밥 팔아가며 모은 돈입니다. 이제 국밥 장사 그만두고 조용한 곳에서 쉬려고 남겨둔 제 마지막 보루였죠. 하지만 자식놈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어느 부모가 계산기를 두드리겠어요. 그래, 일단 살고 봐야지. 애 교육이 우선이지.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제 손을 비벼대며 고맙다고,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 그 간절한 눈빛.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제 노후를 갉아먹어서라도 자식을 살렸다는 뿌듯함에 그날 밤은 무릎 통증도 잊은 채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세금 내주고 여윳돈이 비고 나니 언제고 비상시에 쓸 돈이 없다는 생각에 좀 불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아도 파스 한 장 더 붙이고 주방으로 향했었죠. 며칠 전 새벽 유난히 바람소리가 날카로워 잠을 설쳤습니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서 이것저것 보다가 우연히 사돈 어른의 SNS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거 잘 볼 줄도 모르는데 예전에 아들이 팔로우라는 걸 해준 게 생각나서 몇 번 누르다 보니 뜨더라고요. 화면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 사돈은 세상 누구보다 화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낯선 이국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베이지색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그 옆에는 제 며느라이가 나란히 서서 아주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떠나는 효도 여행이라는 글귀와 함께요. 그 가방 바로 알겠더군요. 제가 며느리 손에 쥐어준 그 돈의 무게가 그 가방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명품은커녕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3만 원짜리 가방 하나 재감주고 사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그 밑에 달아놓은 댓글을 읽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엄마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너무 좋아. 사위가 큰맘 먹고 보낸 거니까 마음껏 즐겨. 사랑해. 사위가 보냈다고요? 제 아들이요? 제 엄마 노후자금인 걸 알면서 마누라 눈물바람 생쇼하는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모자란 놈 말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제가 준 전세금, 제 무릎 연골과 바꾼 그 피 같은 돈이 사돈의 가방이 되고 비행기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핑 돌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눈앞이 하얘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아들놈도 한패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분노는 이내 서늘한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삭히기만 하면 제 속에서 암덩어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주 인자하고 다정하게요. 얘야, 사돈 여행 다녀오셨다며? 우리 나이 때는 여행도 얼마나 힘든 건데. 고생하셨을 텐데 내가 고기라도 좀 구워드리고 싶구나. 이번 주말에 사돈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오렴.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콧소리를 섞어 대답하더군요. 어머 어머니, 정말요? 저희 엄마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엔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하던 전복에 낙지까지 넣어 상이 휘어지게 차렸죠.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제 속에서는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와 사돈, 그리고 아들놈이 들어왔습니다. 사돈의 어깨에는 역시나 그 베이지색 명품 가방이 보란 듯이 걸려 있더군요. 거실 조명 아래서 번쩍이는 그 금속 로고가 제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뭘 이렇게까지. 대접받기만 해서 어쩌나. 사돈은 입으로는 미안하다면서도
그 대단한 명품 가방을 식탁 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보란 듯이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가방이 이 식사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듯이요. 며느리는 제 옆에서 어머니, 갈비찜 냄새 너무 좋다 며 제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팔짱 낀 손이 제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도둑놈의 손처럼 느껴져 소름이 끼쳤습니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고 술잔이 오가자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사돈은 신이 나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제게 보여주더군요. 이것 좀 보세요, 사돈.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맛집이라는데 사돈도 꼭 가보세요. 애들이 어찌나 맛있는 걸 사주던지. 이 가방도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우리 딸이랑 사위가 제 팔을 끌고 매장에 들어가더라고요. 사위가 장모님 이런 거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직접 골라줬지 뭐예요. 호호. 그때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사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식탁 위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가방이 참 좋네요, 사돈. 우리 며느리가 참 효녀예요. 그쵸? 시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사돈 가방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는 그런 딸내미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놈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세금은 정말 부족해서.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죠. 전세금 부족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제 무릎에 얼굴 묻고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그 돈으로 지 가방 사지 않고 사돈 호강시켜드렸다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 사돈, 그 가방 가죽 참 부드럽죠? 그거 제 달아 없어진 무릎 연골이랑 맞바꾼 거라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울 겁니다. 제 피눈물이 섞인 돈인데 오죽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은 건지 제가 돈을 너무 쉽게 준 건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들 하십니다. 사돈은 어머,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사돈. 이라며 웅얼거리더니 가방을 황급히 의자 뒤로 숨겼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제는 그 눈물에서 아무런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돈을 탐낸 탐욕스러운 눈물로만 보일 뿐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서랍에 넣어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다들 입맛이 없으신가 보네. 남은 고기는 싸줄 테니 집에 가서들 드시고. 아, 참. 어머마, 내가 빌려준 전세금 그거 그냥 준 거 아니라는 거 알지? 여기 이 차용증에 지금 당장 도장 찍어라. 이달 말부터 이자까지 쳐서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입금해. 안 그러면 나도 내 노후를 위해 법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 네가 사들인 그 명품 가방 압류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아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장모님 가방 사드릴 돈은 있고 네 엄마 무릎 수술비는 아깝더냐? 그들은 마치 머마려운 강아지들 마냥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도망치듯 제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꼭 제 인생을 옥죄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시원하게 들리더군요. 텅 빈 집안에 고기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허탈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속이 뻥 뚫린 것처럼 개운했습니다. 30년 넘게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해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라 독약일 뿐이죠. 저는 오늘 그 독약을 제 손으로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묶여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차가운 진실이 따뜻한 거짓말보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제 저는 제 무릎 치료도 꾸준히 받고 국밥집도 사람을 더 써서 제 몸을 좀 아끼며 저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공감 가고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